대시성 강의 20년 전문가가 만든 최상위 전문 수능국어 프로그램 대시성 1% 국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6월에 실시되었던 평가 모의 수능 중 현대소설 아버지의 땅에 대해서 심층 분석하는 시간을 통해서 독해 수준을 높이는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현장에서처럼 빠른 독해를 통해 전체적인 내용을 대체적으로 살펴본 후에 세부적으로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변명은 끝끝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못했다. 그로 나는 점수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다. 뜻밖에도 아버지의 죄를 순순히 시인하는 그녀의 한마디가 내게는 그토록 엄청난 충격을 깊이 남겨졌던 탓이라. 일단 끝부터 보면 남겨졌던 탓이라 그러니까 뭐 추측하고 회상하는 거겠죠. 일인생 주인공 시점으로서 과거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의 아버지와 관련된 얘기를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변명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게 됐다는 뜻은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에 의해 설득되거나 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아버지의 죄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행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죠? 어쨌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나는 아버지 그 죄라는 것을 내 스스로 함께 나눠지는 것만 느낌이었고, 아버지의 죄, 연좌죄도 아니고, 그렇죠. 가족의 죄를 또 다른 가족이 책임져야 되는 연좌죄도 아니고, 그런 느낌이니까, 현재, 2025년 현대 사건은 아니겠죠. 아마도 과거에 이념, 이런 등등등, 금방 이렇게 맥락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 때문에 나이에 걸맞지 않게 나는 눈빛이 깊고 어두운 아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눈빛이 깊은 건 좋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굉장히 무거운 느낌, 그렇죠. 우울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버지 무서운 환영은 저주처럼 내 곁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무서운 환영 그랬는데 뒤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아버지 얼굴 본 적 없습니다. 유복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무서운 환영이 나타나서 나를 저주처럼 따라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은 아버지의 죄가 가지는 그 막대한 영향력, 그렇죠? 그것이 이 나라는 하여튼 주인공의 어린 시절을 어떻게 지배했던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시꺼먼 어둠 저편에 숨어서 음산하게 그지없는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보지는 않겠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아마도 화자의 상상이나 화자의 관념이 이렇게 아버지의 환영을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어디에나 숨어 있었다. 내 어릴 때 이따금 고개를 들여다보면 마른 밑 저편 깊숙이 도사리고 있던 그 까마득한 어둠 속에도 그 어둠 속에서 술술 기어나던 그 눅눅하고 음습한 냄새 속에서도 내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그 사내는 핏발선 눈알을 번뜩이며 나를 쏘아보고 있는 것이었다. 여기 확인되지만 내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그 사내가 있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유복자입니다. 그렇죠? 유복자라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을 표현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전체 내용상. 그렇죠? 아버지가 돌아오지 못했으니까. 어둠이라는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음습한 냄새 이런 부정적인 맥락의 표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의 죄로 각인된, 그렇죠. 아버지의 무서운 환영이 화자를 어떻게 부정적으로 지배했던가, 부정적인 영향을 줬던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건 어디서 묻었는지도 모르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까지 지워지지 않는 핏자국처럼 내게는 저주와 공포의 낙인으로 깊이 박혀져 있었다. 아버지 무서운 환영이 나에게 저주와 공포의 낙인이 되었다는 거죠. 굉장히, 그렇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낙인을 가슴에 지닌 채 나는 끝끝내 나를 휘감고 있는 어떤 엄청난 죄악감과 죄를 지는 느낌의 죄악감, 불길한 예감으로부터 영영 벗어날 수가 없었다. 죄악감은 아버지의 죄 때문에 나도 죄인 되는 느낌이야.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념 전쟁의 폭력 상황이었다면 우리 예전에 썼던 표현이지만 어쨌든 좌익과 우익의 표현, 그렇죠? 이런 표현들 속에서 좌익에 가담했다면 우익 측에서는 죄인 취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또한 불길한 예감을 했는데 아마도 이 불길한 예감은 아버지의 얼굴을 영영 보지 못할 수 있지 않을까. 자에게 가담했다면 아마도 잡혀서 죽거나 살아도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죠. 중력 부분의 줄거리. 나와 부대원들은 훈련에 대비해 참호를 파다가 발견한 유해를 임금 아래 노인과 함께 수습하여 매일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성장해서 군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부대에서 훈련하다가 땅을 파는데 유해가 발견돼가지고 수습해서 매장하는 거죠. 유해 어떤 유해인지 모르죠. 사연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습해서 매장하는 것은 인간주의적 행동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두개골과 다리뼈를 꼼꼼히 문지로 닦은 뒤 어쨌든 유해가 어떤 이른머를 영혼을 위로해주는 상황입니다. 너희는 몸통뼈에 묶인 줄을 풀어내기 시작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몸통뼈에 묶인 줄을 했습니다. 줄을 묶인 상태에서 죽은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단순한 자연산 아니겠죠. 이건
뭐 자연사로 매장된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연사라고 병사 같은 걸로 그렇죠? 폭력을 당한 거. 완강하게 묶인 매듭그였습니다. 꽁꽁 묶어서 죽인 겁니다. 그렇죠? 이건 아마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돌아볼 때 6.25 전쟁이나 그 이전 시대 이념 분쟁의 그 희생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마침내 노인의 손끝에서 풀려졌다. 노인의 손끝 주목하셔야 되는데 노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념을 초월해서 인간으로 대해주는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금방이라도 쩔꺽쩔꺽 새소리를 낼 듯한 철사줄은 신상에 살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6.25 전쟁 당시라는 거죠. 6.25 전쟁이 끝난 지 50년, 뭐 60년, 70년 이렇게 됐으니 그렇죠. 아직도 철사줄이 신상에 살아있다. 그것을 쩔꺽쩔꺽이라는 의성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이념적 폭력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유해를 구속했던가를 우리가 납득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무섭습니다. 살을 녹이고 뼈까지도 녹슬게 만든 그 오랜 시간과 땅 밑에 어둠을 끝끝내 견뎌내고 그렇듯 시퍼렇게 되살아 나오는 그것의 놀라운 끈질김과 냉혹성, 철사줄 얘기합니다. 이념적 폭력인 거죠. 언뜻 소름 끼치도록 무서움증을 느끼게 했다. 유해가 죽은 지 50년 후에도 철사줄은 살아있는 겁니다. 노인은 손목과 팔에 묶인 결박까지 마저 풀어낸 다음 허리를 펴고 일어서더니 줄묶음을 들고 저마치 몰아나갔다. 그가 허공을 향해 그것을 멀리 내던지는 순간 나는 까닭 모르게 마당가에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는 어머니의 가린 목줄기와 그녀가 아침마다 소반 위에 떠서 올리곤 하던 하얀 물사발이 눈앞에 떠올랐다가 쓰러져 버리는 것이었다. 여기서도 좀 감상이 어려워지는데 노인이 줄묶음을 던진 이유는 뭡니까? 죽어서까지 이 이념적 폭력에서 구속되어 있는 유해를 풀어주고 싶은 거겠죠. 자유로워져라, 해방되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인간을 묶었던 이념적 폭력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은 거죠. 죽어서나마. 근데 이 장면에서 서술자인 나는 어머니가 떠올리는 하얀 물사발, 아버지를 기다리는 어머니는 이념을 몰랐겠죠. 모르셨겠죠. 이념 폭력 같은 건 모르고 순수하게 아버지를 기다린 거야. 아버지가 자기든 우이든 그렇죠. 어쨌든 노인이 줄을 던지는 행위하고 어머니가 물사발을 떠는 행위는 순수한 인간적 행위가 되겠습니다. 나는 담배를 피워물었다. 담배를 피워무는 행위는 현실에서 뭐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사람들이 담배 피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적인 측면과 관련되어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내적인 고뇌가 깊어졌거나 아니면 내면 심리 변화가 생겼거나 등등 멀리 메마른 초결의 야산에 헐벗은 등을 까내놓고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다. 사인은 온통 잿빛의 풍경이었다. 여기 묘사 보니까 초결 야산 앞에 메마른 이란 수식어가 있고 헐벗은 이란 표현도 있고 죽은 듯이 잿빛 이런 표현들은 다 뭐 생명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와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표현은 아무래도 앞에서 유해가 발굴됐는데 어떤 상태였습니까? 시퍼렇게 철사줄이 묶인 상태로 시퍼렇게 철사줄이 싱싱하게 살아있는 상태였죠. 철사줄은 상징되는 이념 전쟁의 폭력이 아직도 살아있는 현실. 이것 때문에 인간성은 파괴되고 우리의 순수한 삶은 무너진 그런 상태가 아마도 잿빛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폐경 현기증이 일었다. 광주리를 머리에 있는 어머니가 모래밭을 걸어오고 있었다. 이제 상상이 시작되네요. 그렇죠? 돌돌거리며 흐르는 물소리를 거슬러 강변 모래밭을 어머니가 혼자서 저마치 다가오고 있었다. 모래밭은 하얗게 햇살을 대받아 쏘며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모래밭이 묘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하얗게 햇살을 받는다. 은빛이다. 아주 깨끗하고 순결한 이미지가 보입니다. 그렇죠? 허리띠를 질끈 동인 어머니 치맛자락이 흐느적거리고 바람길에 흔들리고 있었다. 뭐 그냥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나는 햇살에 부신 눈을 가늘게 오므리고 즐겁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꿈속에서처럼 나는 그녀의 뒤를 바짝 따라오고 있는 한 사내의 환영을 보았다. 아버지의 실제 모습을 본 적은 없으니까 그렇죠. 그건 아버지였다. 상상 장면이겠죠. 그렇죠? 언젠가 어머니의 낡은 반다지의 깊숙한 옷가지 밑에 숨겨져 있던 액자 속에서 학생복 차림으로 서있던 그대로 그건 영락없는 그 사람이었다. 아버지 실제 모습은 본 적 없지만 액자 속에서 학생복 차림으로 있던 아버지의 모습을 봤는데 그걸 지금 이 순간 상상하는 이유는 뭡니까? 떠올리는 이유는 아버지 앞에서 유해가 발굴됐죠. 그렇죠? 우리가 연결지어야 됩니다. 사건 무조건. 그래서 유기적인 거니까 소설은 뭐 다른 수필도 마찬가지지만 유해가 발굴됐는데 철사줄로 묶인 유해였죠.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잘못해서 철사줄을 꽁꽁 묶어서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통이라면 그렇죠. 근데 전쟁이나 이런 폭력이 가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마 아버지도 그런 상태였지 않을까 추정해 보는데 내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무서운 환영일 뿐이죠. 그렇죠? 어떤 자익이나 우위 이런 사상 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학생복 차림입니다. 그렇죠? 사회 진출 이전에 학생복 차림은 아무래도 순수성을 대변하겠죠. 순수한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나를 어머니 뱃속에 남겨놓은 채 어느 바람이 없이 부는 날 밤
산길을 타고 지리산인가 어디로 황황히 떠나가 버렸다는 사내. 지리산 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출사줄도 그렇고 군인도 그렇고 그렇죠. 지리산은 뭐 6.25 전쟁 직후에 빨치산들이 활동했던 자익계열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아버지가 자익운동에 가담했다가 그렇죠 사라져버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창백해 보이는 뺨에 마른 몸집의 그새는 창백해 보이는 뺨에 마른 몸집이었습니다. 가냘픈 남자입니다. 그렇죠. 건장하고 뭐 우담한 그런 남자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버지가 학생복 차림이다. 지금 뭐 창백해 보이는 뺨에 마른 몸집이 했을 때는 되게 여린 모습, 그렇죠. 여리고 순수한 모습으로 지금 상상되고 있습니다. 함께 걸어오고 있는 것이었다. 놀란 눈으로 풀밭에 나는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윽고 어머니의 눈썹 같고 입의 인각과 야인 목줄기까지 뚜렷이 드러날 만큼 가까워졌을 때 사내의 환영은 어느 틈에 사라져버리고 없었다. 그랬습니다. 뭐 나는 실제 아버지 만난 적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같이 삶을 살았지만 아버지 결코 보지 못했다. 근데 이 상상 장면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걷던 그 순수한 인간적 모습들이 속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렇죠? 이 장면에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몇 번이나 눈을 비비고 보았으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얗게 반짝이는 모래밭 위로 어머니가 찍어낸 발자국만 유령처럼 끈질기게 그녀의 발꿈치를 뒤따라오고 있을 뿐이었다. 아버지가 사라졌습니다. 오늘 갑자기 그렇죠. 여기 자익계열에 가담한 걸로 보이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당연히 어머니는 그 모래밭을 그냥 깨끗하고 자연스럽고 순수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인간적 삶을 살 수 있는 모래밭을 항상 계속 걸어오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를 낳으셨고 나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변명을 하셨던 거죠. 나를 설득하지 못한 변명을. 우리는 관 대신에 신문지로 싼 유해를 맨 처음 그 자리에 다시 묻어주었다. 연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다시 놓아드리는 것이 최선이겠죠. 도토하니 공문을 만들고 떼장까지 입혀놓고 보니 엉성한 대로 형상 갖춘 듯 싶었다. 정상적으로 매장하고 있는 거죠. 예를 갖추는 거죠. 죽은 유해에게. 너희는 술을 흙 위에 뿌려주었다. 죽은 영혼을 위로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무리죠. 그리고 자신이 먼저 한 모금 마신 다음에 잔을 돌렸다. 오일병이 높아가준 도구를 내놓았고 덕분에 작은 술판이 벌어졌다. 음복의 셈이었다. 음복이라는 건 결과적으로는 영혼과 우리가 같이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술을 한 잔을 통해서. 연마 이런 느닷없는 장례식도 모두 너희 두 놈들 때문이니까 자 한 잔씩 마셔라. 그래 어쨌든 너희들은 좋은 일 했으니 천당가 도 되겠다. 소대장이 병을 기울였고 다른 녀석들도 낄낄대며 한마디씩 보태었다. 여기 낄낄대면서 술 한 잔씩 마시는 장면이지만 말로 이렇게 모습은 그렇지만 느닷없는 장례식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비극적이고 슬픕니다. 왜냐하면 몇십 년 만에 철사들이 묵힌 채 돌아가시고 몇십 년 만에 우연히 발견된 거죠. 그렇죠. 이 참으로 팔지 않았다면 어쨌든 되게 이게 아이러니한데 참으로 판다는 것은 아직도 전쟁이나 이념의 폭력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 군대가 주둔하고 진지를 구축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으로 파다가 우연히 발굴된 겁니다. 참으로 팔 일이 없었으면 영원히 발굴이 안 됐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술이 가득 차오른 바람 뚜껑을 나는 두 손으로 받쳐들었다. 저 바라에 날지면서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다. 어머니가 말했다. 갑자기 어머니의 목소리, 어머니는 등장인물인데 서술자가 아니고 인용보 없이 직접 제시합니다. 아마도 서술자인 나나 아니면 작가가 어머니라는 아버지를 하얀 물살을 떠놓고 계속 기다리셨죠. 이념이나 폭력의 그 논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분이니까 순수한 인간적 영혼의 소유자거든요. 이 어머니 모습을 부각하고 싶은 의도가 같습니다. 저마치 왼 사내가 서 있었다. 가슴과 팔목에 철사줄을 동이는 채 사내는 요거는 유해의 모습으로 일단 추정되는데 아버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전체 명상상 이쪽을 응시하며 구부정에 서 있었다. 쾌관이 열려있는 그 사람의 눈은 잔뜩 겁에 실린 채였다. 엥 총성이 울렸고 그는 허벌어지듯 앞으로 고꾸라지고 있었다. 이념 전쟁의 폭력을 그대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으로 사람을 쏴 죽이는 거죠. 철사줄로 묶인 채. 그래서 불현듯 시야가 뿌옇게 흐려왔다 그랬습니다. 유해도 이렇게 비극적으로 최후를 맞이했을 거고 아버지도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어진 맥락을 볼 때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쓰러져 누워있을 것인가. 아버지의 생사를 모릅니다. 근데 돌아오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는 아마도 이 유해처럼 철사줄을 묶인 채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셨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해마다 머리맡에 무성한 숯불쟁이의 엉겅이 꽃을 지쳐놓은 피워내며 여기 한 사람이 있다. 한 죽은 영혼이 비극적으로 죽은 사람이 있으니까 찾아달라고 이런 목소리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어느 버려진 밭고랑 어느 응단의 산기슭 여기 사람들 갖기 잘 닿지 않는 곳이죠. 그렇죠? 태어나 다름없는 곳에 묻혀있기 때문에 우연히 발견되지 못한다면 우연이라도 발견되기 어려운 곳이죠. 사실 무덤도 묘기도 없이 비정상적인
죽음입니다. 홀로 잠들어 있을 것인 거죠. 이는 결국 아버지가 유년 시절 나를 그렇게 무서운 환영으로 지배했었죠. 공포와 뭐 저주의 낙인으로. 그렇죠. 근데 생각해 봤더니, 그렇죠. 유해를 발굴하면서 돌이켜 봤더니 아버지도 이렇게 유해처럼 이념 전쟁의 희생자로서 어느 버려진 박고랑이나 응답진 산기 속에 쓸쓸하게 묻혔을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너무나 슬픈 현실입니다. 그만큼 이념이나 전쟁의 폭력이 아주 비정한 겁니다. 그렇죠? 가족을 파괴하고 어떤 한 인간의 영혼마저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유해는 어쨌든 다행히 진지를 파다가 발굴이 돼가지고, 그렇죠? 정상적으로 매장을 할 수 있었고 수습할 수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럴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전쟁 이념의 폭력은 비정합니다. 그래서 문학작품 감상할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모든 서술에는 의미 또는 의도, 속성, 기능 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소설이라고 해서 인물사건 배경만 파악한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물사건 배경이 수천 가지로 변주가 됩니다. 그렇죠? 작가마다 개성적으로 문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가가 쓰는 서술의 의미와 의도를 동시에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아까 나는 담배를 덥석 피워물었다 이런 유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소설에서 담배를 피워온다는 것은 일상적인 맥락 플러스 특별한 의미가 더해질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내적 심리의 측면과 더불어서 생각해 봤는데 시든 소설이든 수필이든 마찬가지 서술의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으니까 함께 파악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빈칸을 완성해 가면서 하나하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락일에서는 아버지의 죄로 인해 눈빛이 깊고 어두운 아이로 성장하며 엄청난 죄악감과 불길한 예감에서 벗어날 수 없던 나의 고통스러운 유년 시절이 제시된다. 어쨌든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전체 내용을 파악할 때 자해운동에 가담해서 지리산으로 떠났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의 상황 속에서 이게 다 알려집니다. 당연히 마을이나 주변에. 그렇죠. 그러면 누구누구의 자식 그러면서 이 가족은 계속해서 사랑받고 관심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니네 아버지 어디 갔어? 이런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념 전쟁의 폭력 그 당시입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죄를 순순히 시인한 어머니의 한마디로 인해 엄청난 충격을 받은 후 생긴 아버지의 무서운 환영은 이렇게 채우면 되는데 아버지는 어쨌든 서술자에 나는 아버지의 실제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지리산으로 떠나서 한 번도 돌아온 적이 없는 거죠. 그렇죠? 학생복 차림에 액체적 사진으로만 기억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아버지가 무서운 환영으로 이해우선서를 알겠지만 저주와 공포의 날개 대해서 계속 괴롭혔다는 것은 아버지의 죄가 가지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큰 겁니다. 시대 현실을 감안해야 되겠죠. 저주와 공포의 낙인이 되어 나의 유년 시절을 억압적으로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죠? 누구누구의 자식 그러면서 계속 구속하는 거죠. 시커먼 어둠 저편, 그 까마득한 어둠, 그 어둠 속, 여러분들 읽으면서 반복되는 어휘들은 찾아내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어둠이라는 특정 명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괜히 아무 이유 없이 반복하지 않습니다. 작가 이 소설도 어쨌든 시도 마찬가지 소설도 다 문학은 언어의 예술입니다. 그렇죠? 자기 예술 작품에 의미 없는 단어를 남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한 번 쓸까 두 번 쓸까 세 번 쓸까 엄청나게 고민하겠죠. 그렇죠? 어쨌든 반복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사랑이 그지없는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고 필발선 누나를 번뜩이며 나를 쏘아보고 나를 쏘아보고라는 말을 두 번이나 이유 없이 반복하지 않죠. 그렇죠? 아버지 무서운 행위 나를 쏘아보고 있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죄에서 난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등에서 특정 표현을 동일하게 반복한 것은 치도 아니고 반복을 무의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무서운 환영에 대한 나의 공포감을 강화되어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간적 또는 공간적 의미를 지닌 부사에, 그렇죠?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는 보조사 나를 결합한 언제나 어디서나. 이런 거 찾을 수 있나요?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무섭게 쏘아보고 있는 겁니다. 등의 표현과 구속 속박의 의미를 지니는 깊이 박혀져 있는 끝끝내 나를 휘감고 있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버지의 죄가 유년 시절에 나를 얼마나 강하게 지배하며 나에게 얼마나 처절한 고통을 주었던가를 부각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죠? 항상 아버지 환영이 나를 쏘아보고 있는 거. 언제 어디서나. 눈 뜨면. 그렇죠? 단락일의 내용을 통해 추측해 볼 때 아버지의 죄는 당대 사회적 건기를 위헌한 행위, 자익운동에 가담했으면 당연한 겁니다. 또는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될 정도로 막대한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짐작된다.
아직까지 자익에 가담했다는 단서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단락입니다. 단락에는 나와 부대원들이 참으로 파다가 발견한 유해를 인근 마을의 노인과 함께 수습하여 매장하면서 나아가 어머니의 모습과 아버지의 환영을 떠올리는 장면이 제시됩니다. 첫 번째 소단락에서 유해의 몸통뼈에 묶인 금방이라도 쩔꺽쩔꺽 새소리를 낼 듯한 철사줄, 아까 주의 깊게 봤는데, 그렇죠? 철사줄이라는 것은 강압이죠. 구속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비정상적인 죽음. 유해가 일반적인 죽음을 맞이한 입장이 아닌 비정상적인 죽음, 맥락상 전쟁, 이념적 폭력에 의한 희생자였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며, 어쨌든 철사줄로 묶어서 죽이지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죠? 시퍼렇게 대사나 나오는 그것의 놀라운 끈질김과 내곡성은 여러분 이 정도는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전쟁, 이념적 폭력으로 인한 아픔과 상처가 분단 현실 속에서, 지금도 군대에 입대해서 전제를 파야 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현재까지도 치유, 극복되고 있지 않음을 드러냅니다. 그렇죠? 철사줄을 묶인 위가 아직까지 발굴됐다는 건 진작에 다 사사시 발굴돼서 연고도 파악하고 해서 가족들의 품에 어쨌든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알리고 해서 전쟁의 아픔이 끝났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는 거죠. 어디 땅 파면 유해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은 전쟁과 이념의 폭력 현실이 그대로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거죠. 극복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노인이 줄 묶음을 멀리 내던지는 행위, 아까 중요하게 또 봤습니다. 그렇죠? 전쟁 이념의 폭력적 속박으로부터 죽어서나마 완전히 자유로워지기를, 해방되기를 바라는 순수한 인간적 행위, 이런 게 휴머니즘이죠. 어쨌든 전쟁 소설은 휴머니즘과 연관이 깊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노인의 모습이 나에게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상징하는 어머니의 하얀 물사발, 매일 아버지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 떠올리게 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기다림이 노인의 행위처럼 전쟁 이념의 폭력적 속박을 극복하고 아픔, 상처를 치유하는 순수한 인간적 행위임을 의미한다. 그렇죠? 철사줄을 멀리 내던져서 이제부터 자유로우십시오. 이념 전쟁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라고 얘기해주는 것처럼 어머니가 하얀 물사발, 아버지가 자기든 우이든 이게 남편이고 학생복 차리면 순수한 청년이다. 이런 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메마른 초겨울의 야산이부터 잿빛의 풍경이었다라는 생명력을 상실한 듯한 겨울 풍경에 대한 것은 아까 자세히 봤었죠. 뭐 잿빛도 그렇고 여기 뭐 생략돼 있죠. 메마른이라는 수식어도 그렇고 인간의 생명과 순수성을 파괴하는 전쟁 이념의 폭력적 억압이 지배하고 있는 현실, 아직도 그렇다는 거죠. 겨울 풍경을 이렇게 스산하고 폐허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런 이념이 지배하고 있는 현실과 그로 인한 나의 씁쓸한 내면 심리를 부각하여 드러납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유해를 발굴했는데 아버지의 모습과 중첩됩니다. 그렇죠? 그 현실이 어디서 또 다른 유해가 또 발굴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몇 명이 죽었는지 모르는 겁니다. 정확한 건. 그렇죠? 아버지의 환영이 학생복 차림으로 서 있던 그대로 창백해 배는 뼈에 마른 몸짓으로 나타난 것은 이념적 측면으로 인해 가려졌던 아버지 무서운 환영이 공포와 저주의 낙인을 나를 지배했었죠. 유년 시절에.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더 이상. 유해를 발견한 다음에 이렇게 아버지도. 그렇죠? 아버지의 여리고 순수한 인간적 측면을 드러내며 어머니와 함께 걸어둔 아버지의 환영이 어느 틈에 사라져버리는 것은 나와 아버지의 만남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과 연관된다. 어머니의 고독한 인생과도 연관이 깊은 거죠. 당연히. 어머니가 걷는 모래밭이 하얗게 햇살을 대받아 쏘며 은빛으로 반짝이는 모습은 후반부에서 하얗게 반짝이는 모래밭으로 변주되면서, 그렇죠? 반복 변주입니다. 어머니의 인간적 순수성을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순수한 어머니가, 인간적인 어머니가 고독한 삶을 쭉 살아가셨던 겁니다. 그렇죠? 나에게 아버지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시면서. 단락 3입니다. 단락 3에서는 나와 부대원들이 노인과 함께 유해를 정성껏 매상하고 음복을 하는 모습과, 아까 음복하면 술 한잔 나누면서 영혼과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나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가 아버지를 끝까지 기다리던 어머니와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의 최후를 상상하는 모습, 총살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서술자인 나가 아닌 등장인물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그대로 노출한 날치중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다. 에는 어머니 목소리를 통해 드러냈어요. 인용보 없이 아버지의 생활에 대한 살아 돌아오는 것, 어머니의 변함없는 기대와 한없는 기다림의 자세가 담겨 있는데 이 전쟁으로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렇죠? 아버지도 그 전쟁통에 휩쓸려 있는 상태인데 돌아올 가능성보다는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때인데 어머니는 변함없이 기다리는 거죠. 이 기다림은 굉장한 고통이 수반됐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나의 상상 장면을 통해 바로 연결해놨죠. 어머니가 한없이 기다리고 아버지가 총살당하고 이런 장면을 유해든 아버지든
이런 어머니 행위가 이념적 폭력이 지배하는 시대에서는 헛된 바람에 불과했습니다. 무수히 죽어서 총살당하고 무수히 죽어서 버려지는 시대에서는 헛된 바람에 불과했음이 대비적으로 부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쾌한 여인부터 고꾸라지고 말았다라는 나의 상상 장면, 묘사가 나오는데 나의 상상은 어머니의 반응과 달리 이념적 폭력의 희생자로서 비극적 죽음을 맞이한 아버지에 대한 맞이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버지에 대한 극도의 연민과 슬픔의 심정이 담겨 있는데 이는 앞달락에 제시된 철사줄에 묶인 채 비극적 최후를 맞이한 의의 모습과 중첩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희생당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겠죠. 그렇죠? 이념 전쟁의 시대였습니까? 마지막 부분에서 아라는 감탄사와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형 종결 표현의 반복을 통해 저주와 공포의 낙인으로 깊이 박혀져 있던 아버지 무서운 행위 일단락에서 나의 유전을 강하게 억압했습니다. 고통을 주고 이것이 사라지고 비로소 이념적 폭력의 희생자로서 아버지의 아픔을 이해하게 된 총 맞아서 버려진 채 지금도 누워 있을 겁니다. 이해하게 된 나가 아버지의 비극적 죽음에 대해 느끼는 극도의 비애와 탄식이 영탄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비로소 아버지를 인간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아버지로서. 그렇죠? 이념 전쟁의 폭력성, 비정성은 그런 겁니다. 그렇죠? 윤현철 아버지의 무선 행위에 시달리면서 나는 아버지를 무수히 원망했을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런 행위를 해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나? 그렇죠? 어머니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매일 밤 하얀 물살을 떠던 채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고독한 삶을 모래밭을 혼자 걸어가면서 고독한 삶을 사셨겠죠.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아버지는 어쨌든 나의 얼굴도 못 보죠. 자식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어머니를 고통 속에서 혼자 고독 속에서 살아가게 만든 채 가장으로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못한 채 어느 버려진 밖구랑 어느 응단의 삶기 속에 말도 없이 어쨌든 알리지 못한 채 묻혀 계실 겁니다. 홀로 쓸쓸히. 그렇죠? 이런 것이 바로 전쟁 이념의 비정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철호의 아버지 땅을 통해서 현대소설 독해의 수준을 높이는 훈련을 해보았습니다. 소설 독해도 다른 장르와 마찬가지로 종합적이고 디테일한 수준으로 읽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서술 의미와 의도까지 파악하는 독해 훈련이 축적되어야 됩니다. 독해 훈련을 축적하는 과정에서는 수고와 노력이 따라야 됩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꾸준히 독해 경험을 쌓아가시면 종합적이고 디테일한 수준으로 현대소설을 읽을 수 있게 될 겁니다.